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생, 경제, 외교 모두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새 출발한 정부 대내외적인 정책 방향성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리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협력을 다지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첫 시험 때는 또 미국 관세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을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호관세 25%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 굉장히 큰 부담이죠. 특히 자동차에도 25%가 부과될 예정이니까요. 일단 결론을 좀 빨리 내기보다는 우리 지금 정부의 그 구성도 해야 되고 또 협상에 대한 전략도 좀 재점검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미국하고의 무역 관계에서 좀 더 뭐랄까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일본까지 좀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좀 보면서 시간을 좀 버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지금 우리가 좀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쇠고기라든가 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 그다음에 중국에 제재할 때 좀 동참해라. 근데 최근에 좀 민감한 것은 이제 원화를 좀 강세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제일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미국의 경제 안보나 산업 안보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공급망을 미국하고 좀 연계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좀 중국하고의 대결 구도를 좀 강조하면서 물론 중국과는 또 다른 실리 외교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하고는 좀 그런 협상 레버리지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지 그럼요. 얻을 건 얻고 또 취할 건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협상 중인 가운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되겠죠. 이미 하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현재 예상하기로는 어제도 이제 새벽에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하기로 향후 10년 동안 3조 8천억 달러 가까이 추가적인 더 지출이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기존의 생각에서 한 1조 달러를 줄여서 한 2조 한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로 한 10년 동안 재정 지출이 혹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부흥을 통한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하나하나가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를 쓰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전략인데요. 네. 문제는 특히 이제 감세 전략이 통과가 되려면 지출을 아까 2조든지 3조 달러 이상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재원 마련은 그럼 계속 재정 적자가 심해질 테니까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해야 될 거냐. 이제 이 공화당에서도 이 재정에 대해 좀 강경하게 나가는 의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분들을 좀 설득을 하려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정부 효율부, 최대한 정부에서 비효율을 줄이면서 아끼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사실 정부 효율부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미국 예산 쓰는 거에 100%라고 하면 의무 지출이 60%가 넘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 나가는 거, 국방비 이런 거 못 줄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한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이제 관세가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밝히기로는 베센트 장관이 밝히기로는 연간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미 숫자가 찍히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어,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면 10년이면 2조에서 3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아까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돈을
상쇄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아까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안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7월 지금 4일 날 서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감세안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관세 수입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그런데 아마 감세안에 사인하고 나면 이미 감세는 통과가 된 거니까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천천히 완화해서 혹은 좀 수치를 내려주는 뭐 이런 흐름으로 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큰 그림이 있었네요. 네. 거기에 대한 그림을 짜놓고 이제 관세로 어떻게 좀 조절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인데요. 자, 모쪼록 우리도 같이 잘 맞물려서 협상 카드를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로 좀 들어와 볼까요? 환율이죠. 가장 크게 시장이 기대했던 바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면 환율이 좀 진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사실 벌써 1,300원 구간까지 진입을 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내려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좀 찾아보니까 증권가에서는 1,300원을 하단까지 보더라고요. 와,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이상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환율이 올라가 있는 레벨이 2014년도에 일본이 양적 완화를 깜짝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 엔화가 달러당 엔화가 105엔 정도였던 게 125엔으로 한 번에 올라갔고 그게 160엔까지 갔다 지금 145엔, 150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의 방향을 바꾸는 흐름이라면 그리고 지금 달러가 지난 한 50년, 60년 정도로 봤을 때 가장 비싼 영역의 세 군데 중에 지금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달러 가치가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아까 계속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제조업 부흥을 하겠다라는 미국의 얘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그 일본하고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적어도 엔화랑 비슷하게 레벨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일단 1단계는 우리는 아까 105엔, 1,500원, 105엔, 150엔, 그리고 125엔 이 정도 레벨이라면 우리도 1,000원, 1,500원, 1,250원 이 정도가 기본적인 어떤 타겟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은 네. 국내적인 상황은 예. 경상수지 흑자 폭이 아무래도 무역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줄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약세 압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국내 경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 원화가 강해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화가 약세 방향이 하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인 아까 글로벌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어하는 미국 행정부 혹은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경제 환경은 첫 번째는 미국이 관세나 안보를 레버리지해서 아까 제조업 부흥을 위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게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 지난 10년 동안 추세적으로 오랫동안 강해져 왔던 달러가 이제 좀 약세로 간다고 하면 이제 미국 그리고 그 관세 때문에 또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동안 압도적으로 미국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산업의 AI에 대한 패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신뢰가 좀 약해지는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약세로 가는 부분. 그리고 지나친 고평가가 다시 돌아가는 부분, 미국 당국이 의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 있는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사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커요. 외국인들이 한국 그 원화를 사고 주식을 사면서 들어오니까요. 이제 근데 과거랑 좀 환경이 바뀐 것은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부터 해외의 자산과 부채가 이제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해외에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는 것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2015년 이전까지는 부채가 훨씬 많았어요. 달러 부채가 많아서 환율이 약세로 갔을 때 우리가 불리했던 거죠. 근데 최근 생각해 보시면 1,500원을 넘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위기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게 1조 1,0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화가 강해지면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평가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는 미국 월가에서는 아시아의 통화 위기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씩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 환율이 상대적인 거라 어떻게 좀 어렵습니다. 이 계산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재명 호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대통령 어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TF팀을 꾸려라라고 단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 TF팀이 꾸려지면 어떤 걸 하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은 뭐 보도가 뚜렷하게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일단 경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향후 5년 동안 1.5%로 내려가 있는 전망되는 좀 구조적인 침체 위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을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면서 다뤄가는 그리고 실행력까지 정책에 대한 실행력까지 확보하는 뭐 이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물가 좀 안정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경제를 좀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아까 미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 또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까지 좀 해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 미래에 대한 먹거리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 재정이나 통화를 또 쓰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진짜 만만치 않은 흐름이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국민의 관심사가 바로 추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추경 최소 30조 원은 필수적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 미봉책이다라는 얘기가 서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한국 경제가 한 2년 정도 그럭저럭 버텨왔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수는 이미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가 9분기째, 그러니까 9분기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침체는 이미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은 상태라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출이 그동안 굉장히 호조를 보이다 버텨주다가 지금 약간 기우뚱하면서 완전히 성장률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수와 수출이 같이 지금 침체에 빠지는 위험에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게다가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났잖아요. 세수가 걷어들일 걸 예상했던 게 펑크가 났기 때문에 추경은 지금은 뭐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민생을 살리는 부분에 일단 최우선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취약계층 지원하는 거 써야 되겠지만 당장 또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담보로 지금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니까 미래의 성장에 대한 먹거리, 뭐 성장 동력, AI라든가 바이오, 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플랜을 촘촘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좀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참 침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OECD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중심을 잡고 구심점이 있으면 이제 해소가 될까요? 짧게 끝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외부의 충격 없이,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든가 팬데믹 뭐 이런 것들 없이 0%대 성장은 사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1950년대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그냥 놓고 보면 성장률 전망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재정과 통화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을 잘 연계하고 구조개혁을 같이 동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따라서 미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신정부 출범인 만큼 저희도 같이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